제가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한 10여 년 전에 근무를 했을 때, 그러니까 MB 정부 때 그 저탄소 녹색 성장 키워드가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제 가져왔었고, 그때 이제 정부부처에서 음악회를 하더라도 녹색 음악회라는 걸 안 붙이면 예산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붐이었는데, 그 이후로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좀 조용하다가 최근에 ESG가 갑자기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이렇게 봤더니 그때보다 ESG에 대한 자금 흐름이 훨씬 원활해졌구나. 그래서 기업이 ESG를 잘하면 자금 조달이 좀 더 좋은 조건에, 그래서 기업들이 리스크를 줄이고 ESG의 가치를 많이 올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업이 해야 될 일은 ESG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어필을 하고 높게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평가 기준도 그 당시에 평가되던 등급형에서 최근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기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측면에서 ESG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트렌드를 최근의 컨설팅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드리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ESG의 가장 큰 동인은 자금 흐름인데, 지금까지 ESG와 관련된 투자가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뮤추얼 펀드나 헤지 펀드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ESG를 잘하는 기업에 돈을 투자하겠다, 이런 변화가 가장 컸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ESG 등급이 너무 낮아서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하거나, 아니면 잘하는 기업을 파저티브 스크리닝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 평가를 할 때 ESG에 대한 점수를 일부 포션으로 참여하는 ESG 통합 관점에서 평가들이 주류를 이뤄왔었고, 일부의 이제 테마 투자, 한때는 이제 물펀드나 뭐 이런 그 클린테크 투자가 좀 활성화되고, 일부로 임팩트 투자,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소셜 벤처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펀드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평가의 기준은 글로벌 모건 스탠리나 아니면 DJSI 같은 평가 기관들이 ESG에 대한 그 등급을 매기면서 좀 많이 활성화가 되었었죠. 그래서 예전에 이노베스트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평가를 하다가 이제 이런 메이저 금융기관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에게 친숙한 신용 등급과 같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A를 받으면 포트폴리오에 들어와서 투자를 받기 용이하고, 뭐 B등급을 받으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가 된다든지 하니까 이제 모든 기업들이 등급을 어떻게 하면 올릴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급을 막상 받아 보니까 평가 기관마다 등급이 달라요. 그리고 등급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이 된 것인지 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투자 기업들을 모아 보니까 특별히 ESG라기보다는 어차피 잘하는 기업, 투자하는 기업들이 다시 묶이는 거를 봐서는 과연 이런 게 이제 차별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ESG를 잘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측면에서 좀 기업의 가치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좀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개된 지속 가능성 보고서나 아니면 서베이를 통해서 정보를 받거나, 그 주관적인 아날리스트의 평가를 바탕으로 물론 이제 섹터의 특성을 반영을 합니다만, 이런 등급 평가가 과연 ESG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 국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 ESG 기준원이나 서스틴베스트 같은 이제 기업들이 ESG 평가 등급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표들을 보면 뭐 교육이나 조직, 그다음에 인증 같은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만들어낸 ESG 가치보다는 내부적인 시스템 평가를 하는 것이 정말 그 성과를 측정하는 데 적절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런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던 관행들이 ESG 채권 쪽으로 좀 많이 바뀌고,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이런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스 관련된 레귤레이션 법안들이 나오면서 기업들은 디스클로저 레귤레이션에 따라서 이런 ESG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고, 특히 정량화된 정보를 공개를 하고, 금융기관들은 내가 투자한 뭐 펀드나 아니면 채권의 비율 중에서 이런
ESG에 적합한 기준에 맞는 투융자 금액이 얼마인지를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바로 텍소노미 레귤레이션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ESG 채권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뭐 전체 중에 일부를 ESG 관련된 돈을 쓰고 나머지는 더 그 저리의 융자를 통해서 원래 하던 비즈니스를 영위한다고 하면 그게 진정한 ESG 금융이라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린워싱이나 이런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기준을 제시하는 이제 텍소노미 분류 체계에 대한 접근이 시작됩니다. 이런 전통적인 이제 상장 기업 투자 이외의 채권 부분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 작년에도 국내는 한 1조 원 이상,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금융기관이 발행한 규모고 산업계에서는 한 8조 원 정도 규모의 녹색 채권이 발행이 되고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요 투자 대상을 보시면 이 정도면 당연히 ESG 또는 친환경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분류 체계를 적용하게 되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자율적으로 ESG 금융이 이 정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떠한 국제적인 표준화 기준 하에서 이 활동이 ESG에 맞다라고 분류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앞에서 기관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등급 평가를 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기준이 되는 그 분류 체계가 EU 텍소노미,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류 체계고, 이거를 거의 유사하게 ISO에서도 텍소노미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주로 이제 녹색 채권과 관련해서 연계를 시키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굉장히 빨리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초안 작업에 작년부터 참여를 했었는데, 국내에서도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알던 태양광은 당연히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에 그럼 배출량 기준으로는 제로입니다만 라이프 사이클 기준 그 CO2 발생량을 스레시홀드를 넘느냐, 이런 기준들이 새로 들어오게 됐고, 이제 다른 환경 목표들의 DNSH, 심각한 환경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하에서 녹색 분류 체계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좀 공식적으로 석탄 기반 연료로 발전을 하거나 수송을 하는 부분들을 카테고리에서 제외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LNG 발전, 가스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들을 녹색으로 포함을 시킬 것이냐, 전환하는 입장에서 트랜지셔널 피리어드에 필요하다, 아니다, 이거는 어쨌든 온실가스를 배출시키니까 제외해야 된다, 또는 환경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제외시켜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삼성생명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은 되게 예민하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려는 프로젝트들이 이 텍소노미에 해당되느냐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클린테크 이외에도 그 탄소 집약 산업, 뭐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산업에서도 그 BAT,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굉장히 온실가스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술들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녹색으로 인정을 해주자라고 하는 분류 체계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국내 특성에 맞는 인증들도 적용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 녹색 채권을 발행을 하거나 할 때는 이런 분류 체계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등급별로 스크리닝하는 접근도 있지만 활동 단위나 기업 단위에서 이런 분류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환경 쪽이 좀 정량적으로 접근하기 쉬워서 이렇게 먼저 제시가 됐지만 연달아서 이제 소셜 텍소노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깊이는 조금 깊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이슈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될 것이냐 도출이 되었고, 그 중에서 1차적으로 세 가지, 그 작업 환경, 그 다음에 삶의 질, 그리고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이렇게 세 가지 목표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목표에 대해서 텍소노미에 포함을 하고, 나머지 목표에 대해서는 역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은 ESG 활동들을 구분해 내는데 기본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 냈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할 일들은 얼마나 많은 ESG를 가치를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이제 측정입니다. 앞에 보셨던 거버넌스를 포함한 다양한 등급은 그 리스크와 그다음에 기회를 발라내는 ESG 측정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스프와 같은 기업들 그리고 회계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런 ESG 가치를 우리에게 친숙한 돈으로 환산해내는 그런 표준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밸류 밸런싱 얼라이언스라는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국내에서도 포스코나 SK, 신한금융그룹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워크숍들을 하면서 이런 화폐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표준화 작업이 엄밀한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표되고 있는 화폐화 가치가 딱 통일된 표준이라고는 얘기하기는 어려운 단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의외로 국내에서도 이러한 ESG 화폐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한 기관이 이제 한국사회가치평가인데 이런 제조업, SK 포스코, 그 다음에 금융, 하나금융그룹이나 그다음에 와디즈 같은 이제 임팩트 투자를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자체나 공기업 뭐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이미 ESG 화폐화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하나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리포트를 이제 제출을 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ESG 평가 지표들을 보니까 그거를 계량해서 평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가산점을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화폐화 측정 부분이 좀 더 구체적인 ESG 성과 관리를 하는 것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는데 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대기업들은 이런 평가 결과를 지속 가능 보고서를 이제 홍보하듯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속 가능성 보고서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뷰티 콘테스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게 홍보용으로 자랑하려고 이런 걸 측정하는 게 아니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SK에서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만들 때 그게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자체를 ESG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회적 가치를 높이려고 바꾸려고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계열사들을 평가할 때도 KPI에 이런 사회적 가치 정량적 평가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진짜 내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기업들 이외에도 산업 관점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가치 측정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그 산업제약연맹에서는 다음과 같은 리포트를 발행을 했어요. 보시면 이제 전통적인 부가가치 창출액 이거는 늘 보던 경제적인 성과인데 양성평등 고용이나 투약 인원, 달리와 퀄리 같은 건강보건 지표, 생산성 개선도 등을 측정을 하면서 제약 산업이 얼마나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임팩트 지표를 잡아냈고 주목할 점은 자동차나 항공,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다른 산업과 비교를 해서 우리 산업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국 바이오 제약협회 R&D 협의회에서 뭐 이런 내용을 이제 공유를 하면서 봤는데 이런 공공성을 가진 섹터, 금융이나 아니면 이런 제약 같은 부분에서는 좀 수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최근에 백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량적인 측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산업 측면에서도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평가를 잘 받으면 어떤 도움이 되느냐? 말씀드렸듯이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됩니다. SPC 이게 이제 SK에서 출자한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 한 수백억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 꽤 오래됐습니다. 201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환경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화폐화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비례해서 이런 재단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인센티브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사회 성과가 한 2천억 이상,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한 400억 이상, 그 다음에 한 300개 되는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굉장히 새로운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넥스고 같은 기업들은 이런 친환경 물질을 개발을 해서 이 콘크리트를 대체한다든지,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UN SDG 17개 중에서 이런 자원 재활용,
기존에는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17개 목표를 중심으로 이런 기여를 한다라고만 했으면 이제는 말씀드렸던 텍소노미의 기준을 해서 이 활동이 진짜 녹색이다, 그린워싱을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만들어낸 가치가 얼마나 화폐적으로 큰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자금 조달과 연계를 시키는 부분들이 그럼 더 높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이런 자금 조달은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은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 사회적 가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회성과 연계 채권 같은 부분에는 결과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보상을 하지 않고 만들어냈을 때 보상을 하는 구조로 접근을 한다는 점이 임팩트 측정이 굉장히 자금 조달에 중요해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최종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가 정부,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의 한도를 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접근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개별 주체를 통한 자금 조달은 아무래도 확장성을 갖기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나 활동에 어떻게 하면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을 할 것인가,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사회적 기업 거래소, 활동의 프로젝트를 자금을 조달을 하는 사회적 가치 거래소 같은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거래소는 이미 해외에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실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사회적 기업 거래소가 그냥 라이센싱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바뀐 부분, 그다음에 해외에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자금 조달이 안 되는 한계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인도의 사회적 가치 거래소가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고 기존에 운영했던 이러한 SPC 사업을 확장하는 사회적 가치 거래소, 예를 들면 탄소 배출권 비즈니스와 용이하게 사업을 등록시키고 발행시켜서 크레딧을 유통하는 이런 비즈니스로 연계시킬 수 있다고 하면 자금 조달 플랫폼 측면에서도 훨씬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높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기업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좀 테크니컬한 얘기들에서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새롭게 ESG의 가치 평가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좀 묵혀뒀던 예전에 일부 섹터에서 하고 있던 이런 가치 평가 툴들이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 특히 이제 생태계 쪽의 평가 툴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조건부 가치 측정을 하거나 여러 방식으로 그 가치를 측정해 왔었는데 지표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ESG 측정 지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거를 측정하는 방식도 새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한때 붐을 이뤘던 LCA 접근,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이 물질이 어떻게 나와서 환경 영향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주느냐에 대한 관점도 다시 ESG 관점에서 주목받는 평가 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투입과 활동을 중심으로 측정을 했다면 지금은 얼마나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업의 활동이 결과로 성과를 만들어내었느냐, 그 다음에 그거를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느냐가 새로운 가치 측정의 기준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좀 더 엄밀한 기준, 그래서 사회 평균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성과를 내느냐, 비교 대상이 없으면 과거에 나와 비교를 한다든지, 원 오브 카인드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서비스가 제공됐다면 연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커지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 저기 어린이집 관련된 이런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때 디베이트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과로 나온 값만 보고 과연 그 사회적 가치가 진짜 얼마나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지는 이 산식을 봐야 직접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온실가스 1톤을 줄였다, 지금은 이렇게만 측정을 하는데 그 1톤이 그러면 10,000원의 가치냐 10만 원의 가치냐, 굉장히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시장 가격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배출권 한 2, 3만 원으로 보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베이트먼트 코스트를 중심으로 측정을 하자, 아니면 소셜 코스트 오브 카본 관점에서 글로벌 값으로 하자, 10만 원 정도 되는 기준으로, 이거에 따라서 값이 크게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던 기여도,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는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로 이런 가치 평가를 하다 보면 내가 더 많은 가치를 만들었어 라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SK 계열사 간에도 가스 발전 운영하는 데와 시공사가 이 기여도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내가 기여한 부분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당연히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만들어낸 성과를 기준으로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기차를 팔았다라고 하면 엄밀하게 보면 내가 10년 전에 팔았던 전기차를 작년도에 얼마나 운행을 해서 화석연료를 줄였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정확하게 감축분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모니터링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올해 판매한 전기차가 사용연한이 한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운행을 한 어느 정도 하니까 얼만큼을 줄이겠구나, 이거를 현가로 해서 측정하는 방식들이 제품 서비스 측면에서는 새롭게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ESG 측정에 대한 검토들이 엄밀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좀 더 표준화된 방식의 측정이 되기 시작하면 많은 기업들이, 투자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재무제표와 연계된 사회적 가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듯이 첫 번째 단계는 ESG 가치를 화폐적으로 측정하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자금 조달에 활용을 합니다. 그러고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똑같이 10억 원을 이 활동에도 쓰고 이 활동에도 썼다고 하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아까 SK 사례처럼 나타내는 활동에 돈을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ROI 관점의 접근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두나무에서 이런 산림복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을 하는 과제를 하면서 해외 이런 산림복구 사업의 SROI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조사를 했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산림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투입 원가와 비교를 해보면 적게는 한 150%, 많게는 1700%까지 그 투자 효율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야, 아주 엄밀하게 측정했구나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 또는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해야 되는지 측정 기준을 잡는데 이러한 SRO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그 다음 기업들이 넘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재무제표, 연례보고서 이런 쪽이랑 연계를 시켜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좀 예전에 유행했지만 지금은 주목받지 않았던 환경회계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일본 기업들은 정부를 중심으로 이런 보고서들을 계속 내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회계적인 접근이 되게 친숙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넓혀서 본다고 하면 그 활동기준 원가 방식으로 봤을 때 내가 투자하는 또는 비용으로 지출되는 항목들이 ESG의 어떤 항목이랑 연결이 되느냐를 매칭해서 보고, 그 다음에 베네핏, 이게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가 액추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것과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가상의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비용 효율성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외부 보고서로 이제 내고 있고, 뭐 연례 보고서의 주석이나 아니면 그 배출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리스크 익스포저 같은 거를 그 안에 반영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 아마 그 다음 단계 SK그룹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재무지표와 연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이긴 합니다만 좀 이 얘기가 늦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MSCI의 평가 기준은 예전에는 그냥 통합해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리스크와 오퍼튜니티로 나눠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ESG 가치도 리스크와 오퍼튜니티 둘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부분들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쪽을 어필해서 자금 조달에 좀 활용하는 쪽이라고 봤으면, 이 마지막 슬라이드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디폴트 리스크나 아니면 에비타 대비, 매출액 대비 얼마나 이 환경 리스크가 큰 것인지를 측정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국내 발전소 중에 이제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리스크 익스포저를 이제 측정을 해 봤는데요. TCFD나 SBTI 같이 가장 그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후 변화, 온실가스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베이스라인, 가만히 놔뒀을 때 얼마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할당 배출권을 얼마나 많이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부족한 배출권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가, 그러면
값이 좀 더 싼 할당 배출권, 국내는 사실은 이게 역전돼 있습니다만 배출권을 조달을 하고 나머지를 할당 배출권을 조달을 해서 규제를 대응하고 혹시 배출권이 부족하면 어느 정도의 페널티 리스크가 있는지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액추얼 코스트라고 볼 수가 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총량제 및 가격 입찰제가 도입됐을 때, 그 다음에 석탄과 이 석탄 발전이 분리가 됐을 때 배출계수, 합쳐졌을 때 배출계수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기업 이익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포괄적으로 보는 ESG 리스크라고 하지만 이런 지표들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실질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앞에서 보셨던 가치를 많이 만들어내서 자본을 조달하는 것과 리스크를 관리해서 이런 디폴트 리스크를 해소하는, 그 다음에 투자자의 리스크를 해소해주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게 기존의 그 ESG 등급 대응과는 별도로 실질적인 ES 가치를 측정하는 활동의 그 표준의 변화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